자,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7월 자살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0대인데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주에게 내야 되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하는 기간 동안에 800만 원을 벌기 위해 배달 대형 대리운전을 했지만은 결국 역부족이라서 이제 쉬고 싶다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제가 진작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3분의 1, 건물주가 3분의 1, 물론 세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당사자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행태로 가야 된다. 이 당사자는 무슨 죄가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완전히 신경을 끄고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작년에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가 11조의 피해를 봤다. 1인당 연 매출이 1066만원이 감소했다고 한국경제연구소하고 지금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숙박업은 1인당 2330만원이 내려갔다. 그래서 대출로 버티다가 빚만 쌓여서 한숨이고 40%가 폐업 고려 중이다. 피해계층 위주로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한편에서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폭증해서 가계빚 전가율을 추월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413조 1000억으로 지난해 말보다 27조 1000억이 늘었어요. 올해 자영업자 대출이요. 그런데 5대 시중은행으로 좁히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 292조로 같은 기간 7.8%가 늘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가계 대출 증가율 8월달까지 올해 5.8%인데 이 자영업자 대출은 7%니까 1.2%나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퍼지기 전인 2019년 말과 대조하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8개월 사이에 74조 6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5대 시중은행 외에 다른 대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권이 막히자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려서 비은행권 숙박 음식업 대출이 6분기 만에 40.8%가 늘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보다 생활비 이용이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돈을 생활비를 못 버니까 자영업을 통해서. 그래서 가계부채 부실에 내간이 될 수 있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지난 주말에 코로나가 갈라놓는 사회라 해가지고 의뢰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 이념, 세대 갈등 등이, 계층 갈등 등이 난리인데, 이제는 을과 을끼리 또 코로나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식장과 신혼부부들 사이에 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택배 대리점과 택배 노조 사이의 싸움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본사격인 CJ 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 노조의 갈등이라고 발을 빼버리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88%에서 다시 2%를 올려서 90%까지 주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소득 상위 받지 못한 12%와 이걸 받은 하위 80%의 사회계층 위화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불쾌감이나 박탈감이 지금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연구원 이모 씨는 35살인데 집도 차도 없는데 지원금을 못 받았다. 지원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자랑하는 거냐 해서 말도 못 한다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37살 박모 씨는 동창들 단체 카톡방에서 몇 명이 못 받았다 하니 나보다 잘 벌고 있구나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더라. 그래서 재난지원금 수령에 따라 공연히 사람 관계까지 불편해진다. 그래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탈락 인정 사진에 당사자는 불만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종 자량이라고 또 비판하는 댓글도 달린다는 거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하위 88%는 평민으로 칭하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계급표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질은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이 지금 사회를 끌어가는 권력층들이 결정하는 건데 이 권력층들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얼가 얼끼리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어플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중됨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카카오가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공정위원회가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라는 김범수를 정조준했다. 그래서 검산분리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 부분은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재벌들에서는. 그런데 지주회사 역할을 금융사 K큐버가 하고 있고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다. 또 부인 아들 딸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부실 보고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재사 플랫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카카오 관계사가 즉 홀딩사인 지주회사인 카카오 K큐버 홀딩스가 결국 검산분리 위반했다고 결론을 날 때는 김범수 측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좌파 정권과 좌파 386들이 지나치게 오프라인 재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데 대해서는 옹호를 했죠. 철저하게 차단과 처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혁신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가 운전자 뭐 이런 데도 관여하고 반려견 보험하고 차 보험, 비교 견적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 보험료 비교 견적은 최근에 중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 폭풍이라면서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는 것들 위협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불법 독점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량 기업마저 직원을 줄여서 올해 상장사의 47%가 감원에 나섰고 전체 1816개 상장사 중에 859개사가 불투명한 경기로 투자를 줄이고 치솟는 최저임금에 고용을 끌어하고 기업 13%는 올해 실적도 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지식포럼 행사에서 세계 최고 경제 분석가들이 유례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세계 경제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렸지만은 지금 그리고 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해서 이 가게나 기업이 이 시기를 견디려고 지원을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유동성이 너무 풀려가지고 부동산, 주식 등에서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서 지금 내년에 자산 시장에 급변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군데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각각 다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빅테크의 편익과 그 다음에 독점의 손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편익, 독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익이 이 독점으로 인한 손실보다 적을 때는, 즉 독점의 손실이 커진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는 거다. 지금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골목 상권이 다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해오던 직업들이 다 붕괴되고 있어요. 자, 이걸 손 안 대고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자, 나라 꼬라지가 이런데 진작 하라니까 방치하고 있던 오세훈이가 자기가 조사받고 이러니까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했다. 박은순 10년 동안에 1조가 지원됐다. 노들섬 사회주택, 태양광, 청년공간 등 27곳의 실태조사를 하겠다. 사업자 선정, 운영과정, 일부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가 차지요. 진작할 게 아니라 이제 와가지고 이러느냐.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 포럼에서 문정권 들어서 12,300개의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고작 52개 회사만 국내로 유턴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다수의 반대를 외면하고 추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코인업체가 사실상 엄격하게 요건을 적용시키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문을 닫아야 될 건데 28개를 살려놓고 30개만 문을 닫는 쪽으로 이 방침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까지 실명 등록을 하라 했는데 30개는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고 24개는 운영하려고 한다. 자, 이래서 또 한번 털고 정리해 가야 될 코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문제만 해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초반부터 임대료 3분의 1은 정부가, 3분의 1은 임대인이, 3분의 1은 이 임차인이 내고, 그 외 세금이나 전기료, 수도, 가스료 등의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장사 못하는 시기를 버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지만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돈 나눠 주는 쪽에 몰두하면서 이 사태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한때요, 좌파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2012년 대선을 보편적 복지 대선으로 가야 된다 해서 대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심에 섰던 한국의 좌파 복지의 핵심 인물인 이상희 제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요, 이재명을 겨냥해 진라전 포퓰리즘 정치는 참으로 부끄럽다. 본선 경쟁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 이 이재명 후보의 뻔뻔함을 비판합니다라고 하며, 원래 정부는 소득 하위 5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가세했다. 이후 정부가 당정 합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이 하위 70%와 80%인데 길고 긴 당정 합의를 통해서 80%가 합의를 됐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당정 합의를 파기하고 여야 간 야합 정치까지 보이며 이준석과 송영길이 만나가지고 끝내 소득 하위 88%를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원인을 제공했던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집권 정당의 정치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을 고민하는 데가 없다.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이재명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국민 지급이라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포획된 것이 이런 일을 낳았다. 그러면서 자, 이러다가는 나라 거들난다고 말을 했습니다.